제 이름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그 회사를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키워왔는지는 그 누구보다 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잠 못 이루던 밤들도,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해야 했던 휴일들도 모든 것은 그 작은 회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가장 신뢰하던 남자로 인해 그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동고동락하며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함께 버텨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단 한 번도 그를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받았을 때도 저는 그의 말을 믿고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은 채 사인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가장 큰 실수가 될 줄 그때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제 회사에 발을 들여놓는 것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직원은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 저를 바라보았고 경비원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때 제 절친이었던 그 남자는 사장실 의자에 앉아 저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나쁘게 생각하지 마. 비즈니스란 원래 그런 거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무능했던 건 저였다며 수군거렸고 단 한 사람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도 모르게 새로운 삶을 조용히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남자가 제 앞에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력서를 손에 든 채로 말입니다. 한때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갔던 그 남자가 이번에는 제 회사에 취직시켜달라며 고개를 숙이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날의 그 오만함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지치고 벼랑 끝에 몰린 한 남자의 표정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가 내민 이력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 종이 위로 시선을 떨어뜨린 순간 제 머릿속에는 그가 아직도 전혀 모르고 있는 한 가지 비밀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1년 전 그날부터 오직 저만이 알고 있던 진실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35, 특별할 것 없는 지극히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다만 단 한 가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저는 작은 무역회사를 세웠습니다. 자금도 인맥도 없는 상태에서의 출발이었습니다. 처음 3년 동안은 사무실이라고 부를 만한 곳조차 없었고 좁은 원룸 아파트가 그대로 회사가 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아침에는 누구보다 일찍 거래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 저를 유일하게 곁에서 지지해준 사람이 대학 시절부터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의 이름을 여기서는 태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태성은 저보다 사교적이고 말솜씨가 좋아 사람과의 거리를 좁히는데 능숙한 남자였습니다. 제가 성실함과 끈기로 고객의 신뢰를 얻는 동안 태성은 특유의 화술로 새로운 거래처를 하나둘 개척해 나갔습니다. 둘의 성격은 정반대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저는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궤도에 오르기 시작할 무렵 저는 망설임 없이 태성을 임원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이 회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태성은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섭섭한 소리 하지마. 우린 형제나 다름없잖아. 그 말을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는 착실하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직원은 5명에서 20명, 그리고 10명으로 늘어났고 거래처도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뻗어나갔습니다. 바쁨은 점점 더해갔지만 저는 그것을 괴롭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쌓아 올린 것들이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는 그 실감이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습니다. 가정을 돌볼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아내는 한마디 불평도 없이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 말이 제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은
회사 설립 8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해외의 큰 거래처와의 계약 갱신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그 거래처와의 협상을 전부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제안해왔습니다. 너는 격리랑 사내 관리에 집중해. 저쪽과의 관계는 내가 마무리 지을게. 그를 믿고 있던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첫 번째 분기점이었습니다. 몇 주 후, 태성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회사 체제를 투자자들 앞에 맞게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 해외 거래처가 경영체제의 명확화를 요구하고 있거든. 그는 그렇게 설명하며 제 앞에 여러 장의 서류를 늘어놓았습니다. 전문 용어가 빼곡히 적힌 그 서류를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을 들으니 그저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랑 여기에 서명해줘. 태성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자리에 저는 망설임 없이 펜을 움직였습니다. 그를 의심한다는 발상 자체가 제 안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회사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 제 발언에 대한 반응이 예전보다 둔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어딘가 저를 피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쁨을 핑계로 저는 그 위화감을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안내데스크의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원증을 보여주시겠어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순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원증을 대봐도 게이트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오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인사부에 전화를 걸려던 순간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안하다. 이제 넌 여기 사람이 아니야. 돌아보니 그곳에는 태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제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태성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주머니에 손을 넣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야. 넌 이제 이 회사 대표가 아니야. 주위에 있던 직원들이 멀찍이 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다가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라는 존재가 이미 이곳에서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대표야. 이 회사는 내가 만든 거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태성은 한숨을 쉬며 안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난달 내가 서명한 서류. 기억해.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등줄기에 서늘한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투자자용 체제 정리라는 설명을 듣고 서명했던 그 두꺼운 서류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거기 적혀 있던 내용은 제가 이해하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식 양도, 대표권 위임. 제 서명 아래 제가 미처 읽지 못했던 조항들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온 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었습니다. 태성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 우정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넌 예전부터 물러 터졌어.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말에는 지난 8년간 함께 쌓아온 관계에 대한 배려 같은 것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제가 직접 채용하고 함께 고생을 나누었던 직원들이 지금은 시선을 피하며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아니, 그 사람이 회사 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하던데요.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태성은 서류뿐만 아니라 제 평판까지도 미리 치밀하게 무너뜨려 놓았던 것입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회사 안에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능한 사람은 결국 저렇게 되는 거지. 누군가 그렇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능했던 건
바로 저였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지도 태성의 멱살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았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지. 그 말에 태성은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그는 제가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이 상황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저는 어딘가에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나와 저는 오랜만에 홀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8년 동안 잠도 아껴가며 키워온 회사가 단 한 장의 서류로 인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현실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어도 마음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평소와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그 물음에 저는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동안의 침묵 끝에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태성의 일, 서류의 일, 회사를 잃은 일. 아내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단 한마디만을 건넸습니다. 당신이 옳다는 걸 내가 알아. 그 말이 무너져가던 제 마음을 가까스로 지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또 다른 감정이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기묘할 만큼 냉정한 의문이었습니다. 태성은 어떻게 그토록 자신만만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을까? 그 서류는 언제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기억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회사를 막 설립했을 무렵 저만이 알고 있던 어떤 약속에 관한 기억이었습니다. 회사를 잃은 지 며칠이 지나도록 저는 집에 틀어박힌 채 거의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전의 바쁜 나날 속에서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여러 의문들이 조용히 머릿속에서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올리고 있던 것은 회사를 설립한 첫 해의 일이었습니다. 아직 직원도 몇 명 되지 않았던 시절, 저는 법률사무소 지인의 권유로 어떤 약속 하나를 회사 정관에 넣어두었습니다. 그것은 대표자의 지분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자동으로 일부 중요 결의에 특별 승인이 필요해진다는 조항이었습니다. 당시 태성은 아직 정식 임원이 아니었고 이 약속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세세하게 확인하는 성격이 아니었던 그가 이 오래된 조항의 존재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저는 벽장 안쪽에 넣어두었던 종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회사 설립 당시의 서류 일체가 색이 바랜 파일 속에 정리되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뭘 찾고 있는 거야? 옛날에 했던 약속을 확인하고 있어. 저는 그렇게 대답하며 한 장 한 장 꼼꼼히 서류를 확인해 나갔습니다. 몇 시간 후, 저는 마침내 그 조항이 적힌 정관 원본을 찾아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대표권의 이전 및 주식 과반수 양도에 관해서는 설립 당시 공동 발기인 전원의 서면 동의를 필요로 한다. 라고. 그리고 그 공동 발기인란에는 제 이름과 함께 또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회사를 설립할 때 자금 일부를 대주셨던 제 은사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태성이 제시했던 그 투자자용 체제 정리라는 명목의 서류에는 이 사람의 동의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즉, 그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본래 필요했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오랜만에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면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신중하게, 확실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몇 년 만에 전화였지만 그분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이미 사정을 짐작하신 듯했습니다. 태성군 일이구나. 그 한마디에
저는 그분이 이미 무언가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은 반년쯤 전에 태성 군에게서 한 번 연락이 왔었네. 회사 서류에 내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더군. 제 손이 전화기를 쥔 채로 멈췄습니다. 서명은 하셨나요? 아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절했지. 자세한 설명도 없었고 자네를 거치지 않고 직접 찾아온 것도 어딘가 걸리더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태성은 이 조항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중간에 그 존재를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제 서명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진행시켜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오해나 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의도를 가진 행위였습니다. 저는 그날 안에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회사의 고문을 맡아주셨던 분으로 태성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사정을 모두 설명하자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살펴보더니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니겠네요. 그 말에는 확신에 가까운 울림이 있었습니다. 다만 당신의 주장이 맞다면 계약 자체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움직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태성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신중하고 확실하게 증거를 쌓아나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저물어가는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1년간 저는 그저 묵묵히 견디는 나날을 보내게 되리라는 것을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사람을 믿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의 반격은 이곳에서 조용히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저는 정식으로 계약 무효 주장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법적 절차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태성이 다급해져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서류를 조작할 가능성을 생각하면 우선은 조용히 확실한 증거를 쌓아가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예전 회사 관계자들에게 한 사람씩 신중하게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저와의 관계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사람, 제가 특히 눈여겨보던 젊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민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진실한 성격의 그는 제가 회사에서 쫓겨난 후에도 몰래 연락을 계속해온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대표님. 아니, 대표. 사실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저희는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주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서류가 작성되던 시기에 태성 전무님이 법무 담당자를 여러 번 따로 불러냈어요. 그것도 대표님이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때만 골라서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거래처와의 계약 갱신 협상도 실제로는 거의 전무님 혼자서 진행하고 있었고 대표님께 올라간 보고 내용이랑 실제 협상 기록 사이에는 꽤 큰 차이가 있었어요. 저는 민준에게 당시의 회의 기록이나 메일 내용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관해 두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했습니다. 위험한 일을 시켜서 미안하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표님이 안 계시고 나서 이 회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무님은 숫자밖에 신경 쓰지 않으세요. 그때 사람을 소중히 여기던 회사 분위기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지키려 했던 것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아직 있었던 것입니다. 몇 주에 걸쳐 저와 민주는 조금씩 증거를 모아갔습니다. 태성이 법무 담당자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여겨지는 메일의 일부, 제가 서명한 서류의 작성 일시 기록, 그리고 은사님과의 통화 기록. 하나하나는 작은 조각들이었지만 그것들을 이어 붙여나가자 하나의 분명한 구도가 드러났습니다. 태성은 제가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기간을 노려 의도적으로 절차를 진행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변호사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태성 씨 회사가 자금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회사를 빼앗긴 지 1년, 실적은 순조롭다고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리한 투자와 과도한 인건비로 내부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듯합니다. 일부 거래처에서도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회사를 빼앗은 사람이 그 회사를 제대로 경영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기술도, 신뢰관계도 꾸준한 노력이 쌓여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태성에게는 화술과 자신감은 있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성실함과 인내심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이 1년 동안 결코 그저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은사님과 예전 거래처 몇 곳의 도움을 받아 저는 새로운 작은 회사를 조용히 세우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아도 성실한 일을 하나하나 쌓아가며 조금씩 착실하게 신뢰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태성의 회사와의 거래를 잃은 몇몇 기업들이 제 새 회사에 먼저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거가 모두 갖춰졌습니다. 계약 무효 신청을 진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침내 그 긴 침묵의 시간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놀란 것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 새 회사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의 목소리가 긴장한 듯 전했습니다. 대표님, 면담을 요청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함은 태성님이라고 하시는데요.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태성이 이곳에 온다. 그것도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여러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분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기묘할 만큼의 냉정함이었습니다. 마침내 지난 1년간 조용히 준비해온 것들이 형태를 갖추려 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들여보내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분 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 서 있던 것은 예전에 그 자신만만하던 태성이 아니었습니다. 볼은 움푹 패여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으며 예전에는 맵시 있는 정장을 걸치고 있던 그가 지금은 어딘가 낡아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다. 태성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힘없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그날 저를 내쫓았을 때의 오만함은 이제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앉아 저는 조용히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태성은 머뭇거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동안의 침묵 끝에 그는 종이 한 장을 떨리는 손으로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이력서였습니다. 부탁이 있다. 여기서 일하게 해줄 수 없을까? 그 말을 입 밖에 내는 그의 표정에는 깊은 굴욕감과 그럼에도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회사가 이제 더는 버틸 수가 없어. 이번 달 직원들 월급조차 줄 수 없는 상황이야. 거래처들도 하나둘 계약을 끊고 있고. 저는 말없이 그가 내민 이력서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 종이 위로 시선을 떨어뜨린 순간 제 머릿속에는 1년 전의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정관에 적혀있던 공동 발기인동의 조항. 태성이 끝내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 약속의 존재. 그는 지금 자신이 한때 빼앗아갔던 그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태성아, 저는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 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한테 서명시켰던 그 서류에 나 말고도 한 사람 더 동의가 필요한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나? 그 물음에 태성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은사님 이름이야. 회사 설립 당시 공동 발기인으로서의 동의 조항이 정관에 남아 있었어. 넌 그걸 무시하고 절차를 진행시켰지. 태성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변호사를 통해서 이미 계약 무효 신청을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정식 통지가 너한테도 갈 거야. 제 목소리는 결코 언성을 높이는 일 없이 담담했습니다. 태성은 한동안 말을 잃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 처음부터 알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었던 거냐?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내가 나를 회사에서 내쫓았을 때는 나도 아무것도 몰랐어. 하지만 그 후에 조용히 알아봤지. 내가 무너뜨린 건 회사만이 아니야. 우리가 쌓아온 8년의 신뢰야. 그 말에 태성은 깊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생각해. 정말로. 벼랑 끝에 몰려 있었어. 초조했고 너를 뛰어넘고 싶다는 마음이 어느 순간 길을 잘못 들게 만들었어.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원망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안에 있는 것은 미움보다는 조용한 연민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태성아, 너를 지금 당장 이 회사에 받아들일 수는 없어. 신뢰는 하룻밤 사이에 돌아오는 게 아니니까. 그 말에 태성은 어깨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각오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져. 이 2년 나는 성실하게 일을 쌓아온 사람들과 함께 조금씩 회사를 만들어 왔어. 다시 한번 그 원점에 서서 성실함이 무엇인지 내 스스로 다시 배울 마음이 있다면 기회를 주겠어. 태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냐? 단 한 번뿐인 기회야. 하지만 이번에 또 배신한다면 두 번째는 없어. 제 말에 태성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정말로 고맙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조용히 지고 있었습니다. 8년 전 우리가 함께 꿈을 이야기하던 그날과 같은 색을 띤 하늘이었습니다. 배신과 재생, 그것은 결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함과 인내가 결국에는 올바른 길을 비춰준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무언가를 남길 수 있었다면 부디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여러분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